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은 핵탄두를 언제라도 쏘아 올릴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뉴스 초반에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국제사회 실질적인 압박이 처음으로 단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필리핀 당국이 북한 선박을 추방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유엔에서는 이번에 대북 제재 결의안 2275를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제재 대상 선박 31척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진통호가 필리핀에 있는 수빅만에서 현재 필리핀 해안 당국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 차례 실시를 했는데 첫날에는 특정한 위험 물질을 이제 의심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늘은 이제 유엔 조사단과 함께 또다시 강도 높은 그 조사를 한 이후에 몰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일날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가 이제 실시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기항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항구를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기록만 있는 어떠한 선박도 그동안에는 대량 살상 물질을 싣고 있다는 의심이 가는 경우,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만 검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든지 북한을 거치기만 하면은 이런 모든 해안에서 이런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해상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이 발길이 이제는 묶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강도 높은 이러한 제재가 이러한 해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굳이 무기가 있다는 의심이 없어도 이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OMM 소유의 선박이라고 합니다. OMM이라고 하면은 원양해운관리회사로 예전에 청천강호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기도 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OMM, 원양해운관리회사 이 명칭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2013년도 같으면은 당시 이제 쿠바에서 청천강호가 미그 21기 부속품을 싣고 북한을 향해 운항을 하는 중에 당시 파나마에서 검색을 당해서 선박 자체가 압수수색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 위험 물질 또는 이제 대량 살상 무기, 북한의 무기 수출에 관련된 일을 해오던 회사가 바로 이 원양해운 관리회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적발이 되고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니까 북한에서는 최근에 많은 선박의 이름을 바꿨지만 유엔의 그러한 그 추적을 따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에 그 유엔에 2일날 통과된 제재안에는 이처럼 OMM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선박 이름을 바꿨거나 또는 여러 가지 노선을 바꾼 경우에도 모두 그 선박 이름을 확인을 해서 등록번호 등을 확인을 해서 결국 이제 명단에 31척을 올렸고요. 이 외에도 현재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적 장치 등까지 동원해서 이제 추적 장치를 꺼놓거나 또는 이제 레이더가 잡히지 않는 지역을 운항을 하면서 국제사회 감시를 피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유엔에서 마련한 이번에 대북 제재 결의안은 역대 20년 동안 내놓은 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필리핀 수빅만에서 이처럼 진통호가 걸렸듯이 앞으로도 이제 북한에 이런 그 적발되는 사례 또는 검색되는 사례 또는 이제 몰수되는 사례까지도 굉장히 속출할 걸로 현재는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북한 측도 어떻게 나올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관련 내용을 좀 보시고요. 북한 관련 내용을 좀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해치려고 미친 듯이 발광하면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체제 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 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북한의 그 반응을 보셨는데요. 상당히 그 위협 수위, 쓰여진 단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당장 이제 월요일부터
한미 간의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가 시작되는 점 때문에 예. 이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군사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방금 우리 북한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러한 그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도발이 감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군 당국에서는 굉장히 만반의 대비 태세를 현재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방금 전에 보았다시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하던 날, 그러니까 지난 3일이 됐는데요. 그날 오전에 300mm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한 장면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이 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또는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 북한에서 현재까지 이 핵탄두를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뤄봐서는 이미 성공했다,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걸로 우리가 추정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실전 배치를 한 이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언제든지 원하는 지점에 또는 원하는 시각에 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북한의 입장이고,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그동안에는 미국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자의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이 핵 무장력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방금 전에 북한 아나운서의 얘기는 이러한 건 상관없이 이제는 앞으로 어떤 그 군사적 대응 방식이 선제 공격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한 이후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군사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신들이 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러한 그 핵탄두 실전 배치 그리고 선제 공격 방식 전환,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미 간의 합동 군사훈련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으름장으로 볼 수만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가까운 예로 보자면 12월 달에도 수소탄 발언을 했을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북한은 수소탄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약간 방식은 다르지만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수소탄 핵실험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도 역시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방금 지적하셨던 북한의 핵탄두 실전 배치 관련 언급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죠. 보유를 선택하고 핵무력을 백방으로 장성 강화시켜온 길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확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방위를 위하여 실전 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현재 이제 북한에서 핵 투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북한은 이제 항공전력은 약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통한 그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그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약 300km에서 700km에 달하는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00km에 가까운 노동 미사일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에 만약에 북한에서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을 했다면 우선적으로 이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에 탑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 발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기술이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그 상당 수준을 넘어선 실전 단계까지 넘어섰다면은 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을 통한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이제 현재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북한에서 주장하듯이 미국 본토를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에 장착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들어가서 펜타곤 관계자가 아직 그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ICBM에 탑재할 능력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지하에 바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실전 배치 여부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KN-08. 이 KN-08 같으면은 일부에서는 사거리가 12,000km라,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5,000k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는 갈 수가 없고요. 가까운 그 괌이나 그 미군 기지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 거리지만
북한의 그런 그 위협대로 본토를 타격하거나 본토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북한이 그때 우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반발해서 다음날 바로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었는데 이때 이게 300mm 신형 방사포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이게 그런 면에서 실전 배치가 좀 임박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북한이 우리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 가운데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이 방사포입니다. 예, 예. 이 방사포가 기존에 이제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107mm와 120mm, 240mm 세 가지 종류였었는데요. 가장 화력이 좋다고 하는 240mm 같은 경우도 사거리가 약 9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물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13년도 2월에 처음에 북한에서 이 300mm 방사포, 신형 방사포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한 이후에 3년 동안 약 13차례 정도 지금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일날 발사한 또 신형 발사 한 그 신형 방사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신형 방사포의 시험 발사에는 항상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을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전 배치 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발사를 통해서 능력을 향상을 했고 여러 가지 위력을 강화를 했다면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는 사거리가 90km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는 약 170km에서 200km. 그러니까 크게는 약 뭐 3배 이상의 위력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주요 시설물들을 타격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수도 서울은 물론이고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아울러서 계룡대에 있는 육해공군 본부까지도 이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도 만약에 이게 실전 배치가 됐다면은 또는 실제 북한이 의도가 있다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거리가 충남 계룡대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북한이 이딴 위협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장교 합동 임관식에 참석을 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어 우리 민족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고 핵무장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방금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체제 생존이라는 표현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대북 기조가 확실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북 관계는 그럼 강대강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는 그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런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그 하루속히 진정한 그 변화의 길로 나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동안에 핵무기 개발의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 억제력의 수단으로서 핵 개발을 계속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부정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제는 그 북한 특히 지도부 김정은 제1위원장을 겨냥해서 했던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그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 역시도 3일날 바로 그 300mm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6차례나 어떤 그 막말을 또 늘어났습니다. 실제 그 직함도 사용하지 않고 박근혜라는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여러 가지 막말을 하는데 이처럼 그 최고 지도자 간에 남북에서 서로 간에 어떤 그 굉장히 신경전 또는 말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볼 수가 있는 것은 이러한 그 최고 지도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발언들을 내놓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계속 강대강의 이런 구조가 계속 가속화되거나 또는 이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북한에서는 그동안에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2014년도에 한 번 정도 거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이후에
또는 유엔에서 이제 제재가 나오는 이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한 채 이렇게 막말을 퍼붓는 것은 그만큼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성 그 경고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동족 차원에서 같은 민족 차원에서 그러한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굉장히 북한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경고까지도 했는데도 북한에서는 이러한 그 브레이크 없는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그 말의 전쟁이 어떤 행동의 전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할 텐데요. 자, 한미 군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일에 이제 유엔 안보리가 채택되고 나서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그 공동 실무단이 출범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미중 간에 이 사드 배치를 놓고 상당히 신경전이 오가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게 안보리 결의안 놓고 이게 사드 배치가 어떤 그 협상 카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낸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뭐 우려의 목소리는 좀 부식됐다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사실은 뭐 사드 배치가 처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2011년도 당시에 그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 청문회 때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에 5년 동안 사실은 이제 그 한미 군 당국에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달 7일 날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이제 발사한 이후에 우리 정부하고 미국에서는 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해서 결국은 한 달 만에 이제 어제 3일에 이 사드 배치를 위한 공식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유재승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미국에서는 토머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직접 만나서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드 배치를 위한 그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이 사드 배치를 위한 어떤 장소 설정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비용 부담 문제까지도 공식적인 이제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측에서는 이제 공동 실무단이 구성이 됐고 이 실무단에는 각각 한 10명의 전문가들이 현재 참여를 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사드 배치가 공식화될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입니다.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통한 이제 딜을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좀 동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이런 합의가 진행이 되자마자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한다는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는 등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러시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드의 레이더 반경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까지 모두가 포함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범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다 이 사드 배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어렵게 통과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가장 중요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통해서 어떤 그 실효적인 효과를 좀 반감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 결의 이행의 핵심이 중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수록 중국이 이에 반발하고 이행을 거부하게 되는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모든 대북 제재 결의안이 현재 1993년도 북한에서 이제 당시에 NPT 탈퇴 이후에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7번에 걸쳐서 대북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통과될 때마다 가장 강력하고 어떤 위협적이고 물샐 틈 없는 결의안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은 그러한 그물망을 모두 다 그동안에 피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런 생존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270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시는 이제 북한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망을 가진 그러한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역시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도 또는 이제 석탄 같은 경우도 민생용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 측에서도 요구에 따라서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그런 석탄 같은 거를 만약에 북한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허용을 하자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사드 배치나 다른 그 요인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주장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예.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향후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때 상황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국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를 본인들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할 때는 이런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만약에 느슨하게 적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대북 제재 결의안도 역시 또는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냉각 기류가 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7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군요. 예.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고강도 그리고 상당히 대규모 훈련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번 훈련이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떤 훈련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2010년 당시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네. 한미 간의 훈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 면에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존 C 스테니스호 그 핵 항공모함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큰 전략 무기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네. 규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 시설을 직접 파괴하고 제거하는 그런 훈련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거. 이런 그 내용 면에서까지도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한미 군사훈련의 어떤 질적 변화까지도 왔다는 부분에서 북한을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그 한미 간에는 북한의 원산함과 비슷한 지형을 가진 포항 일대에서 상륙훈련 위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륙 이후에 내륙훈련, 그러니까 그 상륙을 한 해병대 병력이 내륙으로 진격하는 그런 훈련까지 포함해서 적 목표물을 이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이번 훈련을 통해서 북한에게 우리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큰 급물살을 또는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건 사실이지만 유독 예. 올해는 긴장감이 더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다음 카드를 어떻게 예상해봐야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안 이후에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제 다 오후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의 대변인 성명 그리고 네네. 외무성 대변인 담화 그리고 대남기구인 조평통 담화까지 어제 오후에 일제히 발표를 해서 이번 그 결의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배격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어떤 그 대남을 향한 또는 국제사를 향한 굉장히 경고성 메시지는 어제 북한의 세 개의 성명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 다음에는 이러한 말의 위협에 이어서 행동의 위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고 예. 실질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미 간의 합동 군사훈련이 이제 바로 개시가 되고 다음 달 30일까지 그리고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로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성급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은 그동안에 서부전선 목함질의 도발 사건이나 연천 포격 사건, 포격 도발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본인들의 이러한 그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그 한미 군사훈련을 과정에서 북측에서 도발할 가능성은 아직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도발을 해온다면 북한한테는 좋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가정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화 카드를 꺼내든다. 그런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을 대비해서 우리 정부도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그 2013년도가 당시에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당시에도 북한에서는 그 핵실험과 그리고 미사일 도발 이후에 심지어는 이제 정전협정 백지화 그리고 예. 한반도 비핵화 선언 모두 무효화도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 굉장히 도발 카드를 높여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당시에 최영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서 모든 대화에 참여하다,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발 국면이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됐던 상황이 있는데요. 아직은 현재까지는 이 북한이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의 방북 과정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중국 측과 북한 측과의 관계 설정을 봐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유일한 카드였었는데요. 예. 지금 좀 어렵지 않냐. 특히 우다웨이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해서 비관적인 발언을 내놓고 이제 결국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이러한 전언으로 미뤄봤을 때는 아직은 현재 우리가 대화의 카드를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북한도 역시 모든 그 도발 카드를 다 소진한 다음에는 대화 카드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로서는 그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그 문은 열어놓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착안하기에는 또는 다루기에는 성급한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도발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